저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힘을 합쳐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키운 딸에게서 받는 대접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니라 마치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도우미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를 위해 살기로. 젊었을 때부터 저는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딸이 어릴 때는 밤잠을 설쳐가며 보살폈고, 학교에 다닐 때는 학원비를 벌기 위해 허들의 실도 마다치 않았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돈은 모두 딸을 위해 썼습니다. 좋은 옷, 맛있는 음식, 좋은 학교. 딸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했지요. 남편은 묵묵히 일했고, 저는 집안을 꾸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딸의 하나라고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죠. 제 꿈과 희망은 모두 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딸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딸애는 어느새 다 커서 결혼한다고 하더군요. 벌써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하는 생각에 대견하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했죠. 딸이 사위될 사람을 데려왔을 때 저는 그에게서 믿음직한 모습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우리 딸을 잘 보살펴 줄 거야 하고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하고 몇 달 있다가 딸은 결혼하고 우리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신혼살림을 차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힘든 나날이 될 줄 몰랐죠. 우리 부부는 하나뿐인 없는 딸이라고 없는 살림에 결혼하는데 집 사는데 보태라고 돈을 주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네요. 그러게요. 이제 잘 살기만 하면 돼.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노후나 걱정하면서 살자고. 남편은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애들 낳으면 돌봐줄 생각 말아요. 친구들 보니 손주 새끼들 봐주다가 몸 다 망가졌다고들 합니다. 난 웃으며 말했죠. 걱정하지 말아요. 이제 우리도 우리 생활 찾아야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 말을 그냥 넘겨 들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충고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난 후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딸이 결혼하고 2년 되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읽고 있었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갑자기 거실에서 쿵 하는 소리에 뛰어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급하게 119를 부르고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급하게 응급실로 들어간 남편을 기다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저를 딸이 손을 꼭 잡아주더니 엄마,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오셨네. 아빠 괜찮으실 거야. 위로의 말에 저는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밤이 고비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뇌출혈로, 낮에도 멀쩡했었던 사람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남편이 갑자기 숨을 가쁘게 쉬더니 여보, 마지막으로 저를 부르고 그렇게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년을 넘게 함께한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의 절반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니 더 못 견딜 것 같았어요.
텅 빈 집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금방이라도 현관문이 열리고 나 왔어. 하며 남편이 들어올 것만 같았죠. 여보, 나 밥 안 먹었어. 밥 줘. 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구석 하나 남편의 손때가 안 묻은 곳이 없었어요. 남편이 늘 앉던 소파, 좋아하던 찻잔, 잠들기 전 읽곤 하던 책들. 모든 것이 남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이면 남편이 없는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우울증이 와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몸무게는 계속 줄어들었고, 거울 속의 제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딸과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지겠지. 엄마, 근데 나 할 말 있어. 뭔데? 해봐. 괜찮아. 나 임신했어. 아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기쁜 소식이구나. 잘 됐구나. 시댁 어른들도 알고 계시지? 좋아하시겠구나. 그런데 딸의 다음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근데 엄마가 빨리 좀 나아져야 해. 나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어. 엄마가 해준 음식 먹고 싶어. 그래, 알았다. 남편 잃은 슬픔도 잠시 보낼 새도 없이 저는 그날부터 딸 집에 밥을 해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슬픔을 억누르고 딸의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영양 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딸과 함께 있으면 덜 외롭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태어나고 시댁 사돈 어른들도 무척 좋아하시더군요. 저도 슬픔 속에서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처음 손자를 안았을 때 그 작은 생명에게서 남편의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딸은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고 그 뒤로 매일 딸 집에 다니면서 딸 산후조리를 해주었죠. 음식 준비하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딸은 편안히 아이와 쉬었고 저는 모든 집안일을 책임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되고 딸한테 물었습니다. 이제 엄마 좀 덜 와도 되지? 엄마, 안 돼. 애가 잠을 안 자면 어떻게 해? 그래, 알았다. 그리고는 또 둘째를 가졌고 저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커서 내 힘으로는 좀 힘들더군요.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먹기 시작했고 무릎도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남편이 한 말이 생각나더군요. 손자들 봐주다가 몸 다 망가진다는. 그렇게 큰 아이가 6살이 될 때까지 아이들은 제가 키워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딸 집에 가서 아이들 밥 먹이고 유치원 보내고 집안일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한 번도 이제 그만이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큰 손자가 6살 되던 해에 아이들을 저에게 맡겨두고 딸과 사위가 모임이 있다고 나갔는데 큰애와 놀아주다가 그만 넘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통증이 일었고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자가 겁에 질려 울었고 저는 간신히 전화를 해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는데 그나마 오랜만에 얻은 휴식이었을까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남편이 있었다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니 적막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제 공간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내 생활로 돌아왔구나 했죠. 그동안 집안에 있는 화초에 물을 주고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책도 읽고 좋아하던 드라마도 봤습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나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딸도 다행히 제가 아프다 하니 전화가 덜 오더군요.
전화가 오지 않는 시간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가끔 전화해서 부르면 모른 척할 수도 없고 해서 가서 도와주고 오는데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사 도우미 같은 존재였습니다. 추석이나 구정, 사위 생일, 애들 생일이 다가오면 딸은 저를 불러 집안 청소와 음식을 부탁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오시는 날이면 더욱 바빴습니다. 엄마, 오늘 와야 해. 내일 시부모님들 오시는데 엄마가 와서 음식 좀 해줘. 알았어. 몇 시까지 가면 되니? 아침 일찍 와. 청소도 좀 해야 하고. 알았어. 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가서 청소하고 음식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부모님이 도착할 시간이 되면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사돈들과 함께 식사라도 했지만 이제 저는 남이 된 듯 했습니다. 명절이면 시부모님 용돈을 준비하면서도 저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일을 해주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딸은 제가 창피한 걸까요? 남편이 있을 때는 그래도 사돈 불러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랬는데 남편이 그렇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딸의 행동도 완전히 바뀌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말없이 저를 지켜주었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딸이 챙겨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더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백화점 좀 같이 가자. 시어머니 선물 좀 골라줘. 알았다. 백화점에 가니 딸은 시어머니 선물, 시아버지 선물 사느라 바빴죠. 저는 손자들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이것저것 만지고 뛰어다니며 힘들게 했지만 딸은 그저 쇼핑에만 집중했습니다. 미영아, 이제 살 거 다 샀어? 응. 엄마 다 됐어. 저도 오랜만에 백화점에 온 김에 뭔가 사고 싶었습니다. 미영아, 엄마도 옷 하나 사려고 하는데 내가 좀 봐주면 안 돼? 알았어, 엄마 골라봐. 제 옷을 고를 때는 딸은 딴청만 피우고 아이들만 달래고 있었습니다. 제 것을 사는 데는 돈은 당연히 제가 내는데도 딸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딸한테 옷 한 번, 용돈 한 번 다 써본 적이 없는 저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시부모한테 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우리 딸이 시부모님한테는 잘하고 사는 거야 하고 혼자 마음속으로 달래었죠. 그날 밤 백화점 쇼핑백을 정리하면서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쇼핑했던 날들, 제가 고른 옷을 보고 환하게 웃어주던 모습, 그리움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가끔 외식을 할 때는 꼭 저를 부릅니다. 처음에는 딸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끼리 외식이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손자들 밥을 먹이느라 저는 제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식사를 했고 저는 끝까지 손자들을 챙겼습니다. 딸과 사위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 음식을 자르고 물 엎지른 것을 닦고 저는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겨우 시간이 나서 밥을 먹으려는데 다들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 드셨지? 응, 그래. 나 조금만 먹으면 돼.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 같아서 저는 항상 그랬듯이 허겁지겁 몇 숟가락 뜨고 나와야 했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편리한 존재일 뿐이라는 걸. 어느 날 딸이 또 부탁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애들 좀 봐줘.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외국 여행으로 일본 다녀오기로 했어. 애들 데리고 가면 어머님, 아버님 여행하시는데 방해되잖아. 엄마가 3박 4일만 봐줘. 나도 그날은 약속 있는데. 아니, 그럼 어떡해? 약속 있다고 미리 이야기하던가. 어머니, 아버님께 이야기 다 하고 예약 다 해놨는데 엄마가 그 약속 취소해. 그래, 알았다. 다녀와라. 속으로는 서운했지만 저는 또 한 번 딸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제 약속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제 시간, 제 인생은 언제나 후순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딸이 여행 가고 어린 손자들은 정말 개구쟁이들이라 돌보기가 힘들었죠.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하루 종일 아이들을 달래고 먹이고 씻기느라 지쳤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2박 3일 여행 다녀온 딸은 엄마 수고했어요 하더니 아이들 선물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내심 제 것도 있겠지 했는데 딸과 사위는 저를 위한 선물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셔도 돼.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여기서 자고 내일 갈게. 아니야, 엄마 택시 타고 가셔. 하면서 5만 원짜리 하나를 주더군요. 시부모님 모시고 외국 여행 다녀오면서 선물 하나 안 사온 딸과 사위에게 내심 서운하더군요. 그것도 늦은 밤에 그 추운 날에 5만 원 던져주면서 가라고 하니 저는 그날도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돌아오는데 참 서럽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었죠. 그날따라 먼저 간 남편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서운함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몸이 아파서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영아, 엄마 몸이 좀 많이 아픈데 같이 병원 좀 가면 안 될까? 엄마, 나 애들도 데리러 가야 하고 하니 혼자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 아니, 엄마가 혼자 못 갈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럼 어떡해? 애들 하원하면 누가 데리러 가요? 알았다. 그럼 엄마가 친구 불러서 다녀올게. 몸이 아프니 정말 서럽더군요. 누구 하나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다 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딸 키우느라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딸은 나를 외면하는구나. 어릴 적에 열이 나면 밤새 간호해 주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수학여행 가는 날 아침에 도시락을 싸주던 날들, 대학 입학 축하해 주던 날, 그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과 정성을 딸은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며칠 후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몸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응.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줘. 그럼 좋아질 것 같아. 엄마, 내일 모레 설날인데 시어머니, 시아버님 오세요. 알았다. 오늘 가면 되지? 저는 그날도 눈이 많이 왔는데 전철을 타고 딸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청소며 음식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딸과 사위가 시부모님 용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오시는데 용돈 얼마 넣어야 할까? 100만 원이면 되겠지.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모님도 조금 드리지? 에이, 엄마는 됐어. 엄마는 받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 100만 원 드리고 나면 돈 없어.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희생했는데 정작 저에게는 용돈 한 푼 건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서러운 것은 딸이 저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했으니까 집에 가셔도 돼요. 미정아, 내일은 구정인데 여기서 같이 보내면 안 될까? 엄마,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엄마 있으면 불편해 하시잖아. 알았다. 그럼 갈게.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느 때보다도 바람은 차가웠고 옷 속으로 찬기가 들어오다 못해 가슴 속까지
들어와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고장날. 정작 딸 아이 집에 음식 해주느냐고. 내 집에는 음식 하나 없이 혼자 찬밥을 먹는 내 모습이 차량하고 서러워서 텅 빈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딸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딸과 사위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찾았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동네 모임에도 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혼자 하는 여행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했던 곳을 혼자 걸으며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처음에는 슬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제 곁에서 응원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딸에게 연락이 올까 싶어 휴대폰을 자꾸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딸의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제 삶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 어느 날 오랜만에 딸이 연락했습니다. 엄마, 어디야? 요즘 왜 연락 안 받아? 그리고 전화는 왜 차단해놨는데?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그래. 엄마, 다음 주말에 애들 생일인데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어?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겠다. 이제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서운해. 그래도 딸인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딸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 내 삶을 좀 살아볼게. 이제부터는 너도 엄마이니 이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는 너희 집에 안 갈 거야. 그러니 이 힘으로 애들 키우고 살아나도 내 할 일을 하면서 살 거야. 그러니 그렇게 알고 끊어. 하고 전화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사위도 전화가 오더군요. 장모님 뭐 저희한테 서운한 거 있으세요? 아니, 내가 애들 보고 그러느냐고.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좀 살아야 할 것 같아서. 그러니 그런 줄 알고 잘 지내. 미영, 니도 혼자서 잘할 거야. 하며 사위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더군요. 하나뿐이 없는 딸이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더니 엄마는 항상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딸.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가르쳐야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어쩌면 딸은 저를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을 찾았으니까요. 딸과 사위가 다시 저를 찾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예전처럼 헌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혹시 저처럼 희생만 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이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화면을 2번 터치해 주세요.